여러분 벌써 200만 가구가 넘게 시청한 아홉수 보셨나요? 드라마 자체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지만 고민시 배우의 사이코패스 연기는 확실히 호평으로 넘쳐나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유독 한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2019년 5월에 발생한 고유정 사건이죠. 실제로 아홉수 유성아랑 닮은 부분도 많고 드라마처럼 고유정이 살인 장소로 이용된 곳은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그려볼 이야기는 아홉수의 모티브가 된 것 같은 연쇄살인마 고유정 사건의 내막,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2019년 6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 여성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엽기적이면서 잔인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의 이름은 고유정, 피해자 전 남편은 강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유정과 강씨는 같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5년간 연애를 지속한 뒤 2013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 강씨는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에 수익이 별로 없다는 게 고유정의 진술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 강씨는 250만원에서 박사과정은 3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정이 끝나면 늘 알바를 하며 생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유정은 점점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일이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씨를 때리는 건 기본에 지 화를 이기지 못할 땐 흉기를 집어들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겨우 참지 못하고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한 강씨. 하지만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강씨의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양육권을 고유정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빠인 강씨는 아들을 만날 자격이 있었는데 고유정은 2년간 단 한 번도 아이를 강씨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겨우 강씨는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며 기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재혼까지 해요. 물론 재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계속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 홍씨에게 매번 강씨의 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소송 중에도 법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가 표출되며 범행을 계획하게 되죠. 면접 교섭 날짜가 잡힌 5월 10일 고유정은 인터넷으로 졸피뎀을 검색했고요. 5월 13일에는 목공의 소음, 캐리어 키즈펜션 CCTV를 검색하며 범행이 윤곽을 보이더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락스향 사골 끓이고 쓰레기, 뼈에 목에 청조 불면증 처방, 니코틴 취사령 등등 역시나 범행을 준비하는 듯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고유정은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사소송법 과태료 문자였죠. 이 문자를 받자마자 망치, 핸드 블렌더, 들통, 실톱 등등을 구매했고요. 구매를 마치자마자 청주의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까지 처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범행에 쓰일 미리 구매한 도구와 차를 가지고 배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5월 22일 제주도에 도착해 칼과 락스, 표백제 고무장갑 등등 범행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마트에서 구매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고유정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범행에 쓰일 도구를 구매하면서 포인트까지 적립해버려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월 25일 전 남편을 만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뒤 밥을 해먹자면서 강씨와 함께 펜션으로 이동하죠. 이후 고유정은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넣어 카레를 만들었고 그것을 강씨에게 먹입니다. 이후 저녁 8시경 미리 구매한 칼로 그를 살해합니다. 다음날 5월 26일 아이를 먼저 보낸 뒤 강씨의 시신을 훼손 토막냈고 27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강씨를 걱정한 남동생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죠. 이렇게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며 걱정하는 와중에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쓰인 도구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펜션 인근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죠. 자신의 휴대폰으로 강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죽은 강씨의 휴대폰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작해서 발송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떠나기 전 자신의 본가인 김포 거주지로 테이블톱을 주문한 뒤 범행에 쓰이지 않는 도구들을 반품을 하기 위해 제주 마트를 다시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범행에 쓰이지 않았다. 그럼 버리고 말 텐데 이 미친 인간은 이걸 반품합니다. 이 부분을 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과정을 보면 전혀 죄책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이후 사체를 처리할 캐리어를 추가로 구매한 뒤 완도로 향하는 배에 시신과 함께 몸을 싣습니다. 배에서 CCTV의 위치를 체크하고 약 7분량간 검은색 봉지와 캐리어를 바다로 유기합니다. 배에서 내려 바로 김포 부모님 댁으로 향한 고유정. 5월 29일 김포의 아파트에 도착한 고유정은 미리 주문해둔 테이블톱으로 나머지 시신까지 토막을 낸 뒤 흰색 종량제 봉투에 시신 넣어 쓰레기장에 유기했죠. 요약하자면 제주도에서 1차, 완도로 향하는 배에서 2차, 김포의 아파트에서 3차, 총 3번을 걸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청주의 자택에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하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 고유정을 연쇄살인마라고 칭했거든요. 분명 앞서한 이야기에서는 전 남편 한 명만 죽였는데 왜 연쇄살인마일까요? 바로 그녀가 재혼한 남편 홍씨의 아들 승빈이까지 죽였기 때문이죠. 일단 홍씨의 아들 승빈이는 100일 전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던 중 홍씨와 고유정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고유정이 먼저 홍씨에게 승빈이를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려와 키우자고 제안해요. 승빈이는 아빠랑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기쁘게 2019년 2월 18일 승빈이가 드디어 청주로 올라옵니다. 고유정 역시 청주에 도착한 승빈이를 환영해 주었죠. 그리고 3월 1일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고유정이 감기 기운이 있다며 따로 자자고 제안했고 홍씨와 승빈이가 함께 안방에서 고유정은 아이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승빈이를 데려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3월 2일 아침 홍씨는 일어나자마자 승빈이를 살피는데 승빈이의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고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곧장 승빈이를 평평한 바닥에 눕혀 CPR을 진행했지만 아이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승빈이 이후 청주상당 경찰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현장을 보조하지 않은 채 사진만 몇 장 찍은 뒤 돌아갑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승빈이의 장례가 치러졌고 아이의 부검 결과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달이 지난 5월 2일 승빈이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은 승빈이와 함께 누워있던 아빠 홍씨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다리에 눌려 승빈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홍씨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았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었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홍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죠. 승빈이도 고유정이 죽였구나. 일단 다시 승빈이가 죽기 전날인 3월 1일로 돌아가면 고유정은 저녁밥으로 카레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승빈이는 카레를 좋아하지도 않았기에 고유정은 승빈이에게 김까지 싸서 카레를 먹였습니다. 이날도 역시 고유정은 카레를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승빈이가 홍씨의 다리에 눌려 죽었다. 이 말조차 믿을 수 없는 게 홍씨의 직업이 소방관입니다. 밤에 언제든 호출이 오면 출동을 나가야 하는 직업이니 평소에도 잠을 깊게 자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그날 홍씨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에 든 것이었죠. 그리고 매일 밤 출동을 나가는 홍씨가 아이가 다리에 눌리고 발버둥 치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한 번을 깨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해인 거죠. 결국 11월 7일 홍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을 추가 기소합니다. 그리고 곧장 모발 감정이 들어가는데 승빈이와 함께 잠에 들었던 홍씨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이라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게 고유정입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승빈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얼굴에 대각선으로 입을 누빔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보기 시작한 전문가들은 절대 아빠 다리에 눌려 생길 자국이 아니다. 심지어 1m가 넘는 아이가 아빠의 다리에 눌렸을 때 충분히 몸을 비틀어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빈이의 가슴에는 점성 출혈이 남아 있었는데 이 역시 뭔가에 세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절대 아빠의 다리에 눌려 죽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수상한 흔적으로는 홍씨가 아이의 죽음을 할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저녁 8시쯤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고유정인 그 사이에 침대 수거업체를 불러 아이의 피가 남아있는 침대를 처분해버립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엉망이었고 돌아온 현장에는 증거가 전부 사라진 거죠. 이렇게 고유정은 아빠 옆에서 아이를 살해한 뒤 또다시 전 남편을 살해한, 즉 연쇄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경찰이 두 부모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했다면 전 남편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동수사에 실패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만 거죠. 결국 유일한 증거라곤 고유정의 검색 기록과 홍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인데 수면제 성분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감정한 것이란 이유로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고 2020년 11월 대법원은 전 남편 살인사건은 유죄,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확정 지으며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펜션 사장님이죠. 당시 펜션 사장님은 예약이 들어와서 예약을 받아준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미친 인간이 와서 펜션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곳에서 시신을 토막내버린 거죠. 거기에 순식간에 살인의 현장으로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며 펜션 사장님은 생계를 잃게 돼버립니다. 펜션은 노부부의 사장님이 운영했던 곳으로 사회생활이 마무리가 될 때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쏟아부어 제주도의 조용한 동네에 펜션을 짓고 운영했고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은 것뿐이었죠. 하지만 언론은 펜션의 외부 내부 할 것 없이 모두 방송에 공개했고 빠르게 펜션의 위치는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후 장사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펜션을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 없었죠. 겨우 노부부 사장님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펜션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노부부는 고유정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승소를 해 약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고유정은 이미 무기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앞서 실제 사건들을 알고 드라마를 보면 훨씬 더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나요? 살인자가 여성이란 점, 특히 범행 장소를 사람이 많지 않은 펜션으로 선택했다는 점, 시신은 캐리어 용기고 아동을 살해했다는 점, 전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는 점, 거기에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 이유를 사진으로 남겼다는 점 등등 유성아라는 캐릭터를 고유정을 참고했다는 점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아홉스를 감독한 모하니 감독은 어떤 특정 인물을 따서 캐릭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품의 시작은 정년 퇴직을 한 한 중년 남자로부터 시작했고 그 남자의 공간이 무너진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야기의 모티브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건 이 과정에서 펜션 주인의 삶, 고유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노부부의 이야기는 확실히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보고 작품을 보신다면 유성아의 강렬한 서스펜스보다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전영아와 터전을 잃어 삶이 무너진 구상준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유정 사건뿐만 아니라 숨겨진 피해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누군가의 이야기까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드라마나 영화의 실제 사건을 영향을 받아 제작이 되면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리뷰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는 것을 좋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저 역시 실화 사건의 모티브를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을 통해 상처받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